움직일 준비를 하고 타인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걸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싸워요. 거기에다 우린 요즘에 뭐를 붙여요?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감정 소모가 너무 귀찮대요. 그래서 효능감을 따져서 감정적으로 관계를 자꾸 끊어내요. 단절이라는 도구를 쓰죠. 경계하거나 방어 기제를 쓰거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소통이란 서로가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안녕하세요. 하웨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관계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리라이프 연구소 소장 강민정입니다. 제가 이런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철학을 전공을 하고 미학에 되게 관심이 또 많았어요. 미술학도를 뉴욕에서 하면서. 근데 그거의 가장 근원은 유아기 적에 십몇 년이 만든 호감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미국을 갔을 때는 지금처럼 글로벌화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색적이지 않죠. 외국에서 살다 온 게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는데 그치만 이제 이 흔함 가운데서도 꼬맹이들은 컬처쇼크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의 케어가 감정 케어가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른들이 많이 놓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갔는데 저는 이제 미국인인 줄 알았죠. 현장에서. 타인은 아주 미개한 동양인쯤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욕심에 백인 학교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유일한 동양인이 친오빠가 저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도 쓰여있지만 뭐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만 안 된다고도 했고 그러면 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싸죠. 그러면 아이여도 수치심을 느끼고 차별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모르지언정 그런 순간은 아주 많이 서럽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억울한 건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도 사실은 제 모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면 한 1개월 반 동안은 아이들을 지켜봐요.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안 와요.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1개월 반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럼 1개월 반 동안은 너무 서러웠어요. 잘 못 알아듣고 가갸격여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미국 갔다 와서 온 아이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대하냐면 아 얘가 언어적으로 좀 지능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어적으로 지능이 낮다가 불리한 요소일까요? 전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에서.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 부유국에서 온 사람은 인정을 받고 동양인은 미개하기 때문에 뭔가 명예로서 부국이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잖아요. 조건항에 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차별받았던 그 마음의 태도가 저의 유년기에는 굉장히 많게 저에게는 아픔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철학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제 아픔은 기억일 뿐이다 이렇게 각오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기간들에 부모들이 지금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도 외국을 많이 겪어야 되는 아이들은 케어가 실제로는 필요하다라고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픔은요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게 30살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른들에게 보호받고 싶었던 어린아이가 있었고 집 밖에 나가면 어른들한테 보호받지 못하는 게 너무 오래됐고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제가 영어를 오빠랑 하면 친구들이 놀렸어요. 영어인지 모르고. 지금이었다면 되게 재능이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서 나를 표현하는 게 아주 부끄럽고 어려웠던 기간 그게 10대와 20대를 지배를 했습니다. 하필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늘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이 조금 나를 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사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된 지점은 아나운서 과정을 준비하려고 스피치, 실습을 준비를 하면서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면서 해결 지점을 저 나름대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비껴간 말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존재감 자체도 인정받지 않을 때 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의 존재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인정은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비껴간 말은 실제로 내 존재감 자체를 유령처럼 대할 때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저의 에피소드는 미국에서 제 말이 통하지 않고 미개한 동양인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가끔씩 있는 일은 이런 거예요. 타인한테 제 감정을 토로했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이제 중년이 넘으니까 이런 게 좀 고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고민이야 인생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너무 흔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 감정이.
그 존재감이란 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느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내가 지금 마음으로 느끼는 쓸쓸해, 두려워, 외로워, 찹찹해, 체념스러워, 이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답게 사는 건 사실 내 마음의 감정을 잘 따라가 주는 건데, 그 마음을 나눴는데 야 인생 다 똑같아 뭐 대수라고 그래 이래버리면 나의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진짜 강민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이 실제로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의도적으로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잊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상처 줄 의도는 없지만 나를 무심하게 방관자적으로 대하면 그거는 마음의 중립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방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엄마 아빠한테 맞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방임이 되었나라고 생각할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님도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홀로 놓아졌어요. 뭐가요? 감정의 케어를 못 받고요. 그럼 그거를 정신학에서는 방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서적 학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케어를 못 받는 것들은 인간 존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감정 케어를 하는 지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화는 즐거움의 영역이어야 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른데 조율하면서 아 그건 내가 오해였구나, 아 그거는 내가 좀 섣불렀구나, 이렇게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타인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걸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싸워요. 근데 의견도 다르고 어떤 현상의 감정적 변화도 달라요. 그러면 아 나는 이런 정도였어, 너는 이 정도였구나, 근데 네가 나한테 한 발 걸어올래? 나도 너한테 한 발 갈게, 이러면서 계속 조율해서 맞춰가야 돼요. 거기에다 우리는 요즘에 뭐를 붙여요?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감정 소모가 너무 귀찮대요. 그래서 효능감을 따져서 감정적으로 관계를 자꾸 끊어내요. 단절이라는 도구를 쓰죠. 경계하거나 방어 기제를 쓰거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소통이란, 원론에도 나와 있지만 이해 직전, understanding 전에 misunderstanding은 오해예요. 오해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고, 그 위기의 커뮤니케이션이 왔을 때 어머 그거 나 그대한테 그런 말 뜻으로 한 거 아닌데 미안해, 감정 상하게 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만 한다면 이게 진짜 마음에 닿는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진짜 소통의 한 워딩은, 진짜 강조하는 워딩은 이겁니다. 서로가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꾸 남자친구 다른 이성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다니면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너 늦게 들어오고 실수하면 그러면 어떻게 너를 관리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기분 나쁘죠.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친구의 어떤 말을 봐야 되냐면 불안을 봐줘야 돼요. 아, 저 친구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에서 밀려날까봐 걱정돼, 이런 말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 입장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걱정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럼 내가 당신한테 술을 어느 정도 마시겠다고 좀 약속을 하면 마시면 어때? 근데 앞에서 인정해줘. 왜 꼰대같이 그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당신 걱정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소통의 안전한 대화는 상대가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불안감을 진짜 얘기를 못하고 다르게 포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해야 되지만 경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의 불안이 뭐가 올라오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 걸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미안함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방어 기제를 안 쓰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안전한 대화. 그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를 구분하면 되냐면, 인간은 욕망이 있고요. 이 욕망은 거의 자타가 비슷해요. 우리 존중받고 싶죠, 모두가. 그 다음에 우리는 소중하게 인정받고 싶고요. 외롭지 않고 싶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근데 생각에선 이러는 거야. 왜 맨날 늦어, 자기야?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돼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힘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고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아 라는 비난과 평가가 들어간 거잖아요. 걔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 자기야, 자기가 늦어서 내 마음이 조금 요즘에 속상한 것 같아. 속상해, 외로워, 체념스러워, 이 감정만 읽어주는 걸 먼저 계속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정 단어를 조금 증폭시켜 놓고요. 그 감정의
그거에 따른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감정 단어가 지금 떠오르는가? 나 당황스러운가? 체념스러운가? 낙담스러운가? 그 표현을 해야지. 당신 왜 나 무시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판단인 거죠. 무시라는 기준도 달라요. 왠지 아세요? 어떤 엄마들은 깐깐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야, 오늘 혜수가 너랑 만나기로 했는데 너를 1시간을 기다리게 했어? 다음에 혜수 나오면 정확히 얘기해. 너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깐깐하고요. 무시라는 경계벽이 되게 낮습니다. 조금만 해도요, 벌써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저는 좀 늦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뒤에 일정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일정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그러면 무시의 경계도 너무 다르고 신념이라는 기준점이 사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소중하고 싶은데 자꾸 늦으니까 내가 자꾸 오해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 이렇게 늦는 걸 보니까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바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마음으로 내려가는 연습, 감정을 읽는 연습,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이 향유해야 되는 이 감정을 이렇게 봉제하잖아요. 그러면 AI랑 뭐가 다를까요? 정보 전달이 되죠. 그래서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아까 철학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감정을 읽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하려면 우선은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제프리 영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마다 신념이 있대요. 친구는 필요 없어. 혹은 연애는 부정적이야. 하등 도움이 안 돼. 이런 게 각자만의 신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부모한테 받은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낳고 자랐기 때문에 생긴 신념일 겁니다. 근데 얘가 원래 내 게 아닌데 얘를 그냥 갖고 있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근데 진솔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신념의 사람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말의 반응이 달라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외로움을 많이 탔고 약간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상대를 많이 믿었을까요? 불신이 많았을까요? 불신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불신이 많았을 그 시절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되게 믿지 않고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뭘 잘해주면 왜 잘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말투나 어조의 문제도 전에 내 마음의 내면이 드러나는 작업이다라고 하면 나는 왜 타인에게 약간 불신이 있지? 나는 왜 좋은 연애관을 안 갖고 있지? 난 연애에 대해서 왜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지? 이런 자기 신념을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근데 나는 타인을 대하는 온도를 어디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솔하면은 자기의 신념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욕망을 읽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욕망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굉장히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자존심이 먼저 움직이고요. 방어 기제가 먼저 움직여요. 이를테면 남자친구가 바빠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직 안전한 관계가 아니면 괜찮아. 나도 바빠. 나도 언제까지 스케줄이 좀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건강하다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정말 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 시간을 당신한테 맞추기가 좀 더 유연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맞출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건강한 거죠. 그러면 내면이 건강해야 좋은 신념이 있고 내가 여기서 자존심 부릴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솔직히 난 당신 더 자주 보면 좋지 이 말을 한마디 하면서 근데 당신이 바쁘니까 나도 그 사이에 내 일에 집중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인연이 괜시리 말로 끊어지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말하는 사람도 상대의 민망함을 케어하면서 말하는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들을 때도 그걸 케어하면서 듣는 경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진솔하려면 가장 욕망적인 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문장에다 감정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으로 지금 얘기하는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거 오빠 여기다 이거 왜 놨어? 라고 물어볼 때 진짜 궁금하면 오빠 여기다 왜 놨어? 이런 톤이 될 거고 짜증이나 재촉이 되면 오빠 여기다 왜 놨어? 이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안 치워? 똑바로 안 둬? 이런 음성이 들어가죠. 그러면 모든 문장은 문장 센텐스는 똑같을 수 있는데 어조나 투 때문에 그 감정이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궁금함, 퓨어한 궁금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로 요청했는데 B가 왔어요.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막 짜증만 다 담아서 얘기하면 아 이거 A로 하라고 했는데 왜 B로 하고 그래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B로 요청했는데 왜 A로 했어요? 의문이 있죠. 음성에. 이거는 내가 B로 요청했는데 우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됐나요? 아니면 내 요청이 안 들렸나요? 혹은 들었는데 혹시 까먹었나요? 모든 여지가 음성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무의식 중에 막 뱉듯이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뭐라고요? 욕망이란 감정을 조금 알아차려서 내가 어떤 감정을 실어서 상대한테 나아갈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상대의 수용과 조율을 어떤 거를 받아들일지. 아 그랬어요. 아 나는 얘기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미스가 났나 보다. 이걸 그냥 서로 건강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어른들은 그 역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감정을 어떻게 담아서 표현하느냐, 요것만 조금 집중해서 봐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나 지금 짜증을 담아서 얘기하려고 하나? 나 지금 막 성급함을 담아서 얘기하려고 하나? 이런 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함으로, 순수한 궁금함으로 물어보자.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5가지의 밸런스가 있으면 사랑이 안전하다, 이별을 좀 안 할 수 있고 이혼을 안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는 거. 당신 멋지다, 이런 것도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말들. 당신 우리 가정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돈 벌어다 주고 가족 챙겨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들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을 하고, 스킨십이 안정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봉사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회피형의 유형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 나누죠. 봉사 희생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기버 형태가 있어요.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테이커, 받는 거를 되게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이 힘들 때, 아플 때 기버처럼 저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희생이라는 봉사는 집에서 하숙생처럼 살아요. 근데 내가 아플 때 날 돌보지도 않아요. 혹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책임을 내 아내나 남편한테 다 전가할 때, 자기야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자기한테 부담이 다 갔어, 미안해, 이런 마음의 말들을, 고맙고 인정하는 말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희생을 너무 당연시 여겨도, 그러면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 인간이야, 이러고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 영유아 2~3살 때 신혼이혼이 많아졌어요. 왜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아이를 혼자 육아하래요. 그럼 여자들이 미치겠죠. 그럼 미치면서 이제 일어나는 게, 넌 정말 이기적이야. 왜요? 어려움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인을 바라볼 때 그 5가지, 희생하고 있는가, 봉사를 할 마음이 있는가, 나를 격려해주는 언어, 인정해주는 언어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버는데 인색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사랑이라고 못 느끼죠. 그러면 저 사람은 나중에 풍부해져도 내게 안 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도 적재적소,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것을 꼭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물질에서도 심리학적 보상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서운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되게 예쁜 꽃다발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꽃다발이나 뭐 상품권을 줘도 우리가 속물이라서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고, 보상이 물질로 대체돼도 마음은 위로를 받는데요. 이게 인간의 심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 타인이 힘들 때 맛있는 밥을, 좀 따뜻한 밥을 사준다 거나 작은 선물을 나누거나 하는 것도 보상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관계력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상대가 저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을 때 겨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한테 선물만 맨날 줘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막 치장만 해줘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무조건 느끼나요? 왜 돈으로 갖고 사랑이 될 줄 알아? 막 이런 말 하겠죠, 또. 그럼 뭐냐면, 선물이라는 걸 줘도 존재감을 인정받지만, 나랑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오롯이 관심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꽉 찰 수 있어요. 근데 나랑은 시간은 안 보내고 다 카드만 줘요. 그럼 우리는 떠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황혼이혼을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황혼이혼을 말하면 이혼 전문 판사가 30년을 지켜봤어요. 많은 남편들이 억울해한대요. 내가 돈을 안 벌어왔어, 가정을 안 챙겼어, 당신을 안 사랑했니?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해? 라고 하면 아내가 이런대요. 당신이 언제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뭘까요? 마음의 문제 아니고 표현의 문제 아니고 여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간은 안 쓰고 돈만 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킨십도 사라졌어요. 이미 계절에 봄하고 가을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만 줘놓고는 다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남편이. 그럼 우리는 밸런스를 골고루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이혼 사후에 뭐 잠자리를 안 해서 헤어졌어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 밸런스에서 하나가 깨졌을 때 그런 사유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말. 우리가 그 사유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상대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제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감 인정을 어떻게 해요? 눈빛에 경멸이나 막 이런 것들을 쏘거나, 아니면 말로 당신이 그렇지 뭐 맨날 그래 맨날, 이렇게 비하하면 존재감을 없애는 작업들이죠. 그러면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반대 같은데 만약에 통제를 하는 거 이거거든요. 강 선생님 답답하게 왜 그러시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통제죠. 이런 표현들을 실제 듣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이분 왜 통제하려고 들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심리학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말이 얼마나 귀하게 상대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통제적으로 해서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그널을 강하게도 보낼 수 있대요. 그러면 통제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감을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대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내가 막 강압적으로 상대를 얘기하면 내가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자기 얘기를 잘 못하고 거절을 못해도 마음이 약하고 내 내면을 못 보는 걸 수도 있고, 과시적이고 통제적인 것도 내 내면이 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책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모습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건강하다 못 느끼는 거죠.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할지를 못 알아차려요. 혹은 내가 거절을 하면 상대가 안정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절을 못하고 항변을 해요. 항변을 하거나 방어 기제를 써요. 아니요, 이거 아닌데요 라고 말해도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변하거나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옳고 그름으로 가요. 갑자기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거를 방어를 하려면 그런 방어 기제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알아차리고 안 하기 쉽지 않고. 근데 저도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재밌는 주제가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랑 대화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뒤돌았을 때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하게 하면 이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상대를 설득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럼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하면 그 사람은 뭔가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려고 할 때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타인의 얘기를 많이 끌고 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7대3, 듣는 걸 7, 말하는 걸 3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단계가 지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의 표면 언어를 듣는 게 아니고 상대의 내면 언어를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그게 경청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말을 적당한 온도로 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 욕망적으로 잘 얘기해요, 그분은.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얘기할 때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먼저 줘요, 우리는 타인에게. 그러면 상대도 어떻게 돼요? 방어 기제를 올리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을 하잖아요, 벌써. 그럼 상대는 내가 어떤 마음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비난이 왔을 때, 생각이나 판단이 오면 우리는 방어 기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청을 할 때 어떤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냐면 감정의 문해력을 가지면 좋아요. 감정의 문해력은 뭐냐면, 문해력은 어떤 워딩을 표면 언어, 직독직해가 아니고 의미, 맥락과 정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말을, 그거를 감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잘 못하거든요. 딱 3가지로만 압축하면 돼요. 이 사람이 미안해하는가, 혹은 부탁의 말을 하고 싶은가. 요거보다 조금 빠르게 오는 게 뭐냐면, 상대가 어떤 불안을 지금 말하고 싶은데 자존심을 부리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탁을 하고 미안함을 전달하고 아니면 불안을 얘기한다 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꽃을 사다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기야, 쓸데도 없는데 돈이나 아끼지, 이거 꽃을 왜 사와, 금방 시드는데, 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엄마한테 저 많이 듣거든요. 마음 쓴다고 사다 주면 엄마가 야, 너나 돈을 좀 아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걸 그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청할 때 3가지. 미안함이나 혹은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은 불안한 게 뭔가, 이거를 듣는다면, 만약에 왜 이렇게 시드는 꽃을 사와, 돈 아깝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을 남자친구가 경청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듣냐면, 자기야, 자기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꽃을 받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우리가 우선은 대출금 갚고 돈을 모아야 당신도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 그게 염려돼서 그랬어 라고 하면, 우리 돈을 좀 모아볼까? 부탁이란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천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을 때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좀 들으면, 걔가 좀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상대한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절하거나 부탁하거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야, 꽃향기가 너무 좋아. 근데 지금은 자기만 일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자기 혼자 대출금 갖고 일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나 자기한테 부탁할 거는 한 2년만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면 안 될까? 너무 아름답겠죠. 근데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지만, 우선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경청할 때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 문해력을 좀 갖고 듣는다. 그러면 감정의 문해력은 몇 가지로 나눈다? 미안하거나 혹은 부탁하거나 혹은 불안해하는 거를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 예시를 드렸어요. 여자친구가 막 이성친구랑 술 마시러 다닐 때 남자친구가 그러다 실수하는 거 아니야? 너?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아, 자기야, 내가 그렇게 다녀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는구나. 이 걱정, 염려라는 상대의 욕망을 빨리 캐치해서 얘기를 하면 상대가 비난하는 것을 대반 멈춥니다. 그래서 발화는 내가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들을 때도 자꾸 감정 문해력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라는 걱정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꺼내주면 비난이 확 줄어요. 그래서 그 경청에 꼭 감정 문해력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연습해요. 저도 가끔 긴박할 때 놓쳐요. 근데 놓치면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언제 날 잡아서, 아, 이런 부분이 이랬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소중한 관계를 놓치는 아픔이 너무 큰 것들 아시죠? 내 마음이 오해가 돼서 내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떤 게 되냐,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막 채근해요. 그러면 아내는 불안도가 올라와요. 그럼 불안도는 사회 현상에서 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인내심이 약하게 툭툭툭툭 튀어나가요. 여기 이게 역량이 그냥 쇠사슬처럼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생각보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1년만 집중해서 하면, 아,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이렇게 계속 분리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인간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의 단어들을 기억을 하고, 내 이 감정에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까를 계속 연습하면 이제 타인의 감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딱 1년만 연습을 하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걔가 나와져요. 근데 지레짐작해서 너무 뭉뚱그려, 너무 많은 게 있어 라고 하지만, 기술 공부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릅니다. 얘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멘트는, 어조와 말투는 바꾸면 되는 일이에요. 50대 50이에요, 비중이.